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 기반 해양 컨퍼런스 제2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의 이기환입니다. 오늘 국제신문과 KNN 그리고 해양 관련 학연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외 기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많은 인명의 희생이 일어났고 개인, 기업, 정부, 국제관계 등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각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로드릭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큰 변화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글로벌화가 주춤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 공황 못지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에서는 세계 교역량이 약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 교역의 감소 전망은 해상 물동량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해운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수익 창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량의 감소는 우리 수산물의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노르웨이 성급에서 발간되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세계 해양 수도 10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 분야와 해양금융 법률 부분에서는 13위로 많이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세션에서는 해운 지식 정보 중심지 부산과 수산업의 세계화를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5분의 전문가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양 수도 기치를 내리고 있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지혜를 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이신 해양진흥공사의 정영주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수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해양수산기업원의 마창모 실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을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기업원의 정명생 수산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의 임정인 수산정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숙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해운중개협회의 염정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상선의 양진호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세션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발제에 대해서 각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컨퍼런스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전 질의 내용 중에서 몇몇 골라서 답변을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지금 실시간에 올라오는 댓글에 대해서 또 추가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 제약상 모든 사전 질의와 댓글에 대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먼저 정영주 센터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해양진흥공사 정영두 해운산업정보센터장입니다. 저희 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부산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공사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지원, 그리고 경영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해운산업정보센터는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해운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해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저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 중심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해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운 산업은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을지가 그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그리고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는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먼저 무역 패턴의 변화, 그리고 기술 혁신, 그 다음에 스마트 해운 산업의 도약,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역 패턴은 지금까지는 그 중국이 생산을 하고 중국이 수출을 하고 미국과 유럽이 수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 무역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런 무역 패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면서 해운 시장에도 노선에 굉장히 다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은 뭐 소위 아시는 것처럼 4차 뭐 산업혁명 이로 인해서 해운 산업에도 자율 운항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스마트 해운 산업 도약입니다. 해운 소프트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 중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해운 산업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점인데요. 조선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박을 수주하고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선박 설계도를 수출하는 것 내지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소프트 산업의 어떤 발전인데요. 대한민국 해운 산업도 이러한 그 지식 중심의 소프트 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과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산업에 대한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통적인 해운 강국은 유럽, 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런던 그리고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자인 중국이 나타나면서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해운 중심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해상 물동이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 원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뭐든지 지금 중국이나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해운 거래는 지금 아직도 그 런던이나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그 지금 해운 거래가 그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주도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 공사 저희 센터에서도 해상 운임 지수 개발이라든지 해운 거래소 설립 기반 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대외 환경 변화에서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해운의 중심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가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그 지식 정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시황 정보 제공, 그다음에 지수 개발, 그다음에 산업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이 네 가지인데요. 먼저 그 시장 정보 제공은 저희 그 공사에서 연간 한 270건 정도의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의 그 전문적인 정보들 또한 저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영국의 마리타임 스트레이티지 인터내셔널의 그 정보에 대한 판권을 획득해서 그 국민들이나 여러분들께 편하게 그 한글로 요약본을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홈페이지나 MEIC 정보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그 무료로 정보들을 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저희가 SNS 정보망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보시려면은 그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 그 공사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언제든지 시황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5월 달부터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해상 운임 지수 개발하고 해운 산업 리스크 관리는 뒤에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운 지식 정보 서비스의 어떤 성공 사례로 그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가 관리, 선박 가치 평가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으로 보면은 빌딩의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빌딩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빌딩의 가치가 필요하듯이 지금 전 세계에 5만 척 정도의 선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선박의 가치를 그때그때 평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시장을 영국이나 유럽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클락슨이라는 기관에서는 연간 10,000건 정도로 10여 명의 인력이 하면서 연수익 한 200~300억 정도를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식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작년부터 선박가치 평가 서비스를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40여 건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해외, 특히 유럽, 런던 시장에 내주던 것을 우리도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이러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부산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상운임지수와 해운거래소입니다. 그 세상에는 참 많고 다양한 해상운임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BDI, KDCI, CDFI 그냥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요. 대부분들은 BDI, 발틱 드라이버크 인덱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1985년부터 발표를 했고 거의 지금 36년째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상해 항운교육소나 우리 공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KDCI, KOBC 드라이버크 컴포지트 인덱스는 지금 개별 운임에 대한 부분들은 2012년부터 상해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약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해운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임 지수가 선결이 되어야 하고 이 해상운임 지수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춰야 되고 여러 인프라 또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희 그 KDCI 공식 발표는 저희가 7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약 10년 전에 불모지에서 해운거래소 설립을 태동하셨던 우리 염종호 회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염 회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입니다. 해운산업은 대단히 리스크가 큰 위험한 산업입니다. 여기서 그 바다에 사는 일들은 뭐든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인데요. 야구로 치면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를 못합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야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호황기 때 강한데 불황기 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 산업 진단이 지금 6개월 정도 돼 있는데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보완해서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바로 해운산업 진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공사에서는 그 첫 단계로 통합 해운산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게 우리 공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산의 어떤 컨설팅 사업으로 확대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 해상운송이라는 것이 3차 산업 서비스업입니다. 이제 4차 산업으로 개편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 기반의 그 산업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이 중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더 잘 사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수산의 세계화를 대한 발제를 우리 마창보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마창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부산 수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발제 부탁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좀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 코로나19가
2차 이제 재발하든 아니면 종식되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림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제도화가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제도화가 되고 있고 리쇼링 같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수요가 발생했고 그리고 기존 트렌드가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택근무가 된다든지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그 정책을 개발할 때 이런 바탕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 업계를 좀 만나고 왔습니다. 오전에 만났더니 여전히 힘들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수산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 방향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정부의 방향을 방역 사례를 보면서 사실 수산업계도 이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이라는 것이 위생관리, 품질관리가 중요하고요. 그에 대한 그 이력 추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의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전 단계에 거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앞으로의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발생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가? 그랬더니 그전에는 기술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경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의 4차 산업혁명 기조와 맞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은 그 기존에는 소비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와 유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코로나19 이후로 소매점에서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양식업계를 볼 때 양식업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결국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점을 볼 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수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매점에서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물량이 적체되고 생산자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수입 수산물을 활용한 유통과 가공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이전에 환율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향하는 바는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온라인 거래의 증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그에 대한 대비들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산물의 수급 구조에서 중국 중심의 수급 구조가 지금 전 세계 중국 중심으로 다 이제 물량이 소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중국 중심에서 조금은 탈피해서 갈 걸로 보이고요. 부산에서는 이런 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국가들의 품종 변화, 다변화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양질의 데이터가 다시 AI로 들어가서 지능 로봇 시대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공유경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결국 동료 생산 시대, 이 소유 중심보다는 이런 협력적 공유를 통해서 한계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최소화시키면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과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고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ICT 기술이라는 건 이전에는 보조적인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보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ICT 기술이 들어가서 그 전방위적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코어로 이런 ICT 기술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산 부분에도 자원관리 분야, 생산 효율성에 대한 부분, 유통가공 부분, 소비 부분에 ICT 기술들이 활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선박에서 조업이 되고 나서 경매를 통해서 수산물이 유통되는 구조에서 이런 조업선과 또 중도매인 간의 중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품질을 이제 영상 분석 기법으로
걸러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산은 대표 이미지가 있죠. 자갈치 시장, 공동어 시장, 근해어업의 선망, 고등어, 그리고 냉동창고입니다. 이 자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ICT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부산의 가치, 부산의 전통, 부산의 역사를 다시 디지털과 엮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지금 부산이 준비하고 있죠. 수산물 식품 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비대면 사업,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시푸드 테크 클러스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산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디지털 아카이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 사회와 이런 그 이전의 그 경험, 전통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수산업을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부산 자체가 클러스터입니다. 이 혁신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의 핵심은 중요한 건 인력, 자본, 기술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자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지금 금융단지도 들어와 있고 해양 클러스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산혁신 클러스터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했을 때 사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일자리 고용에 굉장히 치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일자리는 부산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주기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고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고유 자산의 관점을 재구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연결시키는 것들, 그리고 부산이 지금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클러스터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수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전체, 해양수산 전체의 사람들이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발굴되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EU 클러스터 플랫폼 사례인데요. 그 수천 개의 그 기업들을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그걸 요구하는 기업들이 오면 다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를 과연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도 식품 그 관련된 회사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소비자들은 그 게의 살이 얼마나 찼는지, 그리고 그 해감이 된 조개인지 아닌지, 아니면 김의 품질은 왜 다른 건지, 이걸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구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부산시의 수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R&D를 하고, 그 큰 R&D가 아닙니다. 작은 R&D라도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친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R&D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일자리 부분은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다 일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앞으로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1, 5년 정도 된 그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고용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마련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정말 우리 부산이 입지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부산이 글로벌 해양 지식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발표자인 정영주 부장께서는 해상 운임 지수 개발이라든지 또 최근에 선박 가치 평가 모델 개발, 그리고 해운 산업 진단에 대한 어떤 지금 지식 축적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해양진흥공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창모 실장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부산의 그 수산 허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생산 단계에 있는 업자들께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참여해 주신 토론자들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토론을 우선은 해운 지식 정보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를 제가 모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그 수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 지식 정보 관련해서 한국 해운 중개협회의 염정욱 회장님께 우선 제가 한 가지 제가 토론 내용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명 센터장님 발표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래전부터 서울에 계시면서 해운거래정보센터의 센터장을 맡으셔가지고 이 해운 지수 개발에 상당히 기여를 단연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 정 센터장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발표에서 해운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해운의 중심을 하게 되면 런던을 포함한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해운에 관한 정보가 유럽에서 생성이 되고 전 세계로 배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적인 분야, 즉 항만의 건설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아까 발표 내용에 언급하셨던 해운거래소 설립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운거래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임지수가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해운 경기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수가 바로 BDI입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입니다. 심지어 증권회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 연구기관에서 BDI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분석하지 않고는 해운 경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맹점은 BDI는 지금 유럽 중심으로 지수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아까 발표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상해에서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현재 상해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량을 위주로 해서 지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를 발표한다면 상해 지수를 뛰어넘어서 아시아의 중심 지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퀄리티 있는 패널리스트를 확보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지수가 모든 영업맨들, 해운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월 달에 지수 발표를 한다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꼭 이 지수가 성공해서 부산이 지식 중심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거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염 회장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해양진흥공사에서 이러한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해상운임 지수 이런 것이 제대로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한상선의 양진호 부사장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에 해운업계 굉장히 단연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특히 한진해운 파산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양진흥공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해운 정보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물론 또 더 보강되고 발전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진흥공사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해운 지식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현업에서 계실 때 느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과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그 해운업계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운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2008년도에 대한민국 해운 생태계가 붕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시적절한 그 의사결정이 부족했고 그 원인이 그리고 적절한 정보와 의사결정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괴된 대한민국 해운을 재건하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가 2년 전에 발족이 되었고 주 기능인 그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한국 해운 기업들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포트 방안으로서 해운 정보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업계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게 그 드라이버크 컨테이너 그리고 탱커의 시황 정보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운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선박의 그 자산 가격 변동 상황을 또 제공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패널 브로커망을 운용하면서 그날 각 그 세그먼트의 그 시황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임 지수를 통해서. 이러한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전에 없었던 것이고 2008년 위기 이후에 어떤 공사에서 해운 재건을 위해서 마련한 획기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시도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던져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한국 해운 기업들이 보다 더 정제되고 좋은 정보를 보다 더 빠르게 입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 해양진흥공사에 부탁드리고 싶고 주막 화폐라 그랬잖아요.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두 가지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해운 산업의 그 흐름이나 패턴이 2008년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던 장기간의 저시황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전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그 영향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초강력 변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효과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해운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이나 구조 또 시황 전개의 방향성이 입체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적인 해운 산업의 운송 산업의 특징에서 해운이 지식 산업하고 있고 정보 산업하고 있고 또한 금융 산업의 특성을 보이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들을 우리 해운 기업들이 따라 나가려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선주협회에 등록된 해운 회사만 해도 한 150개 내외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각자의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각자 따라가기에는 역량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사들이 그런 변화들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요. 그래서 공사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차원적인 정보 제공도 충분히 의미 있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 해운 기업이 이런 변동의 시기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투자나 영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그 심대하고 적시에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의 그런 분석 자료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우리나라 해운 기업 2008년도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 중에 6개가 실질적인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도 소문 없이 사라진 회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해운 기업이 해운 문화가 발전하고 해운이 국가의 기관 사업으로서 발전하려면 그 층이 두터워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그리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이런 시황, 우리 제조업에서 R&D 기능을 하는 리서치 기능이나 조사 분석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의사결정할 때 정말 필요한 그 디시전 메이킹의 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요 패턴의 변화, 선박 관련 기술의 진화의 방향성, 시장 구조 변화, 이런 심도 있는 자료들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까지 그 원스톱 서비스로 이러한 경영상의 영업 정책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셨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용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업계 대표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부선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수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3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그 해양수산개발의 수산총괄단장을 맡고 계신 정명생 단장님께서 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던져보겠습니다. 마 실장님 발표에서 보면은 우리 부산의 동부 수산업을 발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결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정명생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아주 브로드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또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가지고 있는 조건이 훌륭함에도 동부가 허브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19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특히 수산업의 세계화에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좌장님이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 뉴 노멀인 시대로 가고 결국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결국은 수산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그 측면에 우리가 좀 초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화라는 그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그동안 WTO 가트 체제에서 계속 활성화되면서 무역이 확대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국경이 폐쇄되고 물자 이동이 제한이 됨으로써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세계화 관련해서 뭐 과거에도 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오프라인 거래가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명품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에 부산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초인가요? 부산 국제수산물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 둘러싼 환경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여건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그 수산물 무역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박람회를 통해서 이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파생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11월 달에 부산 그 국제수산물 박람회가 있습니다만, 백스코에서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오프라인 박람회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브뤼셀이나 보스턴 박람회나 이런 박람회들이 올해 다 연기되거나 취소한다는 지금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오프라인 박람회도 온라인 박람회로 우리가 개최를 한번 고민함으로써 이 디지털 시대에 이 부산이 세계 중심으로서의 온라인 거래의 어떤 플랫폼을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수산식품 산업도 하나의 길을 틀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일단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단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부산시 강력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최도석 시 의원님을 모셔서 제가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최 의원님은 사실은 부산연구원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저희와 같이 학자로서 역할도 하시다가 이제는 또 시의회에 진출하셔서 또 현장을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이 이해를 하시고 살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동어시장이 또 지역구에 있기도 해서 아마 마실장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실장 발표 가운데서 또 특히 부산 수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또 의원님이 이제 어떤 연구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같이 어떻게 보면 고려해가지고 좀 고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우리 마창모 실장님께서 우리 수산의 진단 그리고 또 어떤 ICT 융합, 어떤 비대면 또 스마트 어떤 수산업, 어떤 비전 전략 아주 특히 또 수산업의 미래의 어떤 전략적 우위의 또 산업으로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구조 이런 부분은 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공동어 시장 문제 그리고 또 부산의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의 각종 정책에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론과 용역 그리고 외국 사례 정말 클러스터 플랫폼 스마트화 그리고 글로벌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말을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추구하는 목표와 어떤 전략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현재대로의 방식이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근본 진단에 우리 접근해 보자. 그래서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개항 이후에 140년 이상 된 그런 수산의 역사성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또 수산 환경이라면은 태평양 전면에 어떤 바다와 면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산 도시 그리고 또 부산의 수산의 공동어 시장이 1973년 개장된 47년 가까이 된 어떤 수산 전쟁기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 도시입니다만은 그런 인문적인 여건 또 부산의 수산 관련 교육 연구 어떤 토대 정말 이러한 발전 잠재력은 가히 세계적인데 현재의 냉정한 수산 유통 가공 보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통계적으로는 전국의 상위권에 있고 우리나라의 수산 유통 가공 보관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만 이게 수산의 선진화에 다가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공동어 시장에 처해 있는 우리 수산 대부분 현실입니다만 나무 고기 상자 재활용하는 그런 아주 작은 수산 물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위생적인 부분에 비대면 어떤 수산 유통에 소비자들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어떤 선정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 문제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산 행정이 바다 없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금은 바다 없는 세종시에서 현재성이 약한 수산 정책 행정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수산 진흥 부흥에 어떤 수산
및 뭐 어촌, 뭐 진흥 2030, 뭐 이래 아무리 2050 계획을 펼쳐도 지금 현지성이 약한 어떤 그런 그 수산 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지금 현재는 문제를 반복하고 어떤 대안 제시도 똑같은 제시도 해법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부산 수산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조치, 좀 어떤 특별법에 어떤 그 도대를 해서 부산 수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어떤 미래지향적인 반복하는 그 화려한 비전, 전략 이런 것보다는 부산이 지금 처한 수산업의 유통, 가공, 보관에 과연 선진국가의 그 어떤 거리, 어떤 그 뭐 차별성 이런 부분에 정말 핵심적인 획기적인 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공동시장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시장 한 1973년 개장해서 약 47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닥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위생적인 부분에 그 여러 가지 소비자 시민적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공동어시장은 그 단위 수협 5개 수협에서 공동 출자해서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15년에 약 5년 전에 그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약 1,200억을 투입해서 1,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정에서 이제 단위 조합들의 각종 이해관계 또 어떤 여러 가지 잘해보자는 그 설계 이런 변경, 일단 물가 상승해서 또 한 1,200억 정도 아마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와중에 결론은 지금까지의 그 5개의 그 어떤 단위 수협 조합에서 지금까지의 관리 운영을 해온 성과는 가히 시민적 만족, 소비적 만족에 이르지 못하다 해서 부산시가 이 부분은 정말 세계적인 어떤 수산 전쟁 기지, 정말 위판장은 정말 ICT 융합, 즉 그야말로 4차 산업의 무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아예 공영화 차원에서 그 출자의 그 어떤 조합들을 다시 설득해서 자산까지 부산시로 이전해서 부산시가 새로운 우리 부산 수산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는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약간 한 3년 정도 연기해서 한 3년만 5년만 더 기다리면 아마 뭐 노르웨이라든지 일선진 수산국 수산도시 못지않는 아마 시민들이 아마 놀라울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지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임정현 그 수산정책과장님께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마 실장님께서 부산시의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시에서도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부산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 실장님 발표 내용과 같이 이렇게 고려하면서 한번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우선에 그 웹 기반 해양 컨퍼런스 세션 2에 그 참여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이게 그 부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그 컨퍼런스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같이 하는 동안에 같이 고민하시고 어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창모 실장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고 부산 수산업의 현재를 보았을 때에 포스트 코로나가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싶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산 수산업의 어떤 현재를 보게 되면은 과거 한 70년대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호황기를 가졌고 90년대 이후에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이게 한일협 협정 이후에 상당히 이렇게 좀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겪어오다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위기 상황이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그 코로나19가 왔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뭐 요인들이
같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 지에서는 뭐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부산 수산업 2030 계획을 해가지고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게 한 3조 정도 들어가는 그 중장기 계획인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했고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그 인식하면서 정부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책에 대해 가지고 한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사업 프로그램 만들어가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제안하고 난 이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이고 또 그린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창모 실장이 짚어주셨듯이 부산 수산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KMI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될 거라 제가 보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최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드리면은 공동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제 조합 공동법인의 이제 민간자본 보조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위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와 공영화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린 산업이 될 수 있는 분야로 그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두 분의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5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발표자 두 분께서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1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릴까요? 예, 뭐 30초가 제가 먼저 저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해운거래소 관련해서는 그 우리 염정우 회장님께서 어찌 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그 불모지에서 이걸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한테 더 잘하라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진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특히 중견이나 중소선사들 R&D 기능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벤치마킹 보고서를 요새 그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해외 선사들은 뭘 갖고 돈을 벌고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따라가기라도 해야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진했습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양진호 부사장님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더욱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마 시장님. 네. 지금 공동어 시장 문제가 뭐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공동어 시장의 바닥 경매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해양수산부도 전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했고 영광과 서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 접근형이라는 것이 이제 바닥 경매를 근절하면서 뭔가 소비자들 위생적인 시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하나. 그리고 앞으로의 부산 공동어 시장은 하나의 유통 빅데이터 센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거래에 수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될 때 거래에 있어서 중요 데이터들이 사실 공동어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고민을 해서 아마 이 공동어 시장 개발 계획을 조금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일부 우리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우리 이미 5월 초부터 그 온라인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우리 질의 내용이 한 100가지가 넘었는데 그중에 다 못 담고 우리 일부만 추려서 지금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그 수산업 세계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도석 그 시의원님께 여쭙겠는데 아까 우리 마창모 실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또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도 어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공도어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평소에 해양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시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시간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어 시장 그 현대화 계획
그건 당초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2015년부터 부산시가 공동어 시장의 그 노후화에 대비한 약 47년경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현대화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 우리 공동어 시장 관리 운영은 부산시가 주가 아닌 그 단위 수협 5개 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 운영 주체가 공동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그 위판에 참여하는 출자는 한 2개 법인 정도고 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초 1,700억 정도 예산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한 지금까지 관리 운영 행태가 아닌 그 부산시가 아예 그 부지를 공동시장 부지를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아예 그 자산을 인수해서 모든 영역을 부지와 관리 운영 부분에 부산시가 주가 된 그야말로 공동어 시장을 어떤 경쟁력을 공공기능을 투입해서 정말 4차 산업 시대에 부합되는 그 ICT 융합 또 사물 인터넷 IoT 융합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수산 어떤 유통 가공 생산 기지로서 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좀 다른 변화의 그런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또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은 또 세계적인 또 수산 유통 가공의 그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수산의 어떤 여러 가지 유통 이런 부분은 공동어 시장의 새벽 이런 시간에 그 이루어지는 바닥 경매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고 아마 몇 년 뒤 지나면 아마 시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변신이 아마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또 우리 그 수산업 역시 부산은 가덕도에서 기장까지 298km 해안을 끼고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가면 한결같이 해상 공간을 놀리지 않고 그 모든 그 해양 공간을 경제 공간으로 어선, 화물선 그리고 레저보트, 크루즈, 해상 택시, 해상 버스 다양한 해양 관광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은 밤이 되면은 불이 꺼지는 아주 생산은 멈춘 도시가 멈춘 듯한 그런 도시로 해서 이제 부산의 해양 도시는 지금까지의 항만 물류, 그 해양과 화물 그리고 수산업에 한정된 어떤 경제 공간에서 그 부산의 298.5km 전면 해상 공간을 새로운 경제 공간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 해양 관광이 주가 됩니다. 그 해양 관광은 또 마찬가지로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그 해법이 해상 공간을 해양 관광의 무대가 되는데 그 해상 공간에 대한 법적 관리 주체가 그 지방 분권의 미학으로 부산시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모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말뚝을 하나 박아도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공유 소면을 일정 점유해도 그 중앙부처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제도적 미학 그런 부분부터 또 해양관광 활동 무대는 어업권이라는 기득권 수산 그 어떤 점유 그래 수산을 그 어업권 점유에 따른 무대가 좁다. 또 그리고 해양관광 활동할 수 있는 터미널 출입구가 없다.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관광의 발전 잠재력은 아주 높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 그리고 기득권의 항만 물류 무역항으로 제약받는 그리고 수산업의 기득권 공유수면 점용 이런 데 따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부산의 해양관광에 무대가 없어서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시간 제약을 좀 제가 또 다음 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산시의 임정현 수산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사전 질의자들의 내용을 보면은 부산을 수산업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산지 가공 시설하고 유통 가공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실제 현실과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시에서는
말씀하신 뭐 산지 가공하고 유통 뭐 수출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미 이제 그 나름대로 뭐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에 감천에 그 수산물 수출 가공 선진단지라고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게 한 1,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돼 가지고 6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한계점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400만 도시, 350만 도시의 그 가공 단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이제 장림이든지 뭐 이게 사하 쪽 또는 서구 쪽 또 이런 쪽에 보면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그런 가공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 단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단지로서의 전환을 깨하고 있고요. 부산시 전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산재에 있는데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고 진행할 그런 사업이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 헬청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수의각 검역이라고 있던 데인데 그 장소 한 6만 제곱미터 됩니다. 그 부분을 정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금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의 헤드타워로서 육성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2년 전에 예타에서 탈락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예타 대응 과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속한 시일 내에 수산식품 산업의 어떤 그 메카, 그 R&D 헤드타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공동시장 현대화 사업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비대면 산업, 이게 온라인 구매가 이제 활동을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유통 물류의 그 안전한 그 수산물의 공급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지 영남권 거점 산지 그 유통 물류센터 건립을 최근에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정부가 연원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완성되면은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민생 당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산 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수산기업의 유치라든지 그다음 부산 그 수산식품 명품화 또 횟집을 우리 또 세계적으로 또 명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단장님의 그런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앞서 토론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뭐 기업도 유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그 식품 문화가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지금 명품화인데요. 부산시에서도 명품화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식품 명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잘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그냥 명품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외국 그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줄 서서 삽니다. 줄 서서 사고 산 다음에도 만족감을 느끼고요. 또 비싼 가격을 주고도 삽니다. 자, 그럼 명품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수산식품이 연어를 비롯해서 대구 고등어, 킹크랩 등 많이 있습니다. 이 수산업이 노르웨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이고요. 이들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민간과 같이 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라고 NSC라고 이러한 그 정부 산하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의 어떤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이런 그 NSC에서 아주 구체적인 수산물 품질 관리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운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제품은 믿을만하다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안심을 주고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세계적으로 이게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미디어라든가 학계라든가 세계 각국하고 연계해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노르웨이에서 와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어가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아주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수산물. 노르웨이에서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청정, 안전, 그 수산물, 특히 프리미엄 수산물을 그 키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 관리 역시도 노르웨이 역시도 환경이라든가 품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르웨이 역시도 이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그 영양학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규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품목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명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어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명품화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명품 대열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하는 품질 관리라든가 이 소비자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명품 수산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또 세세히 할 시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전도님 감사합니다. 당초에 제가 마 실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발표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 생각하고 소비자들 패턴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하고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지금 해운 지식 정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양진호 부사장님께서 제가 여쭙겠는데 우리 지리자 중에서 글로벌 해양 수도 순위에서 우리 양 부사님께서는 수위를 달리고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런던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글로벌 지식 중심 해양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말씀을 좀 해서 포함해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주실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소위 해양 수도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런던, 싱가포르에서 약 7년 반을 해온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오늘 포함해서 부산에 7번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를 우연히 애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해양 수도가 무엇이고 어떤 게 경쟁력이냐, 무슨 강점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팩트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2019년도에 해운을 통해서 움직였던 해상 물동량, 연간 해상 물동량, 즉 모든 해운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연간 해운 수의 총량입니다. 그게 119억 톤입니다. 그 119억 톤 중에 드라이 벌크 화물이 53억 톤, 그리고 원유하고 오일 프로덕트가 약 30억 톤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약 19억 톤이고요. 그리고 차량을 포함한 그 기타 벌크 화물이 9억 톤, 그리고 LNG, LPG 이런 가스나 케미컬 제품이 한 8억 톤 됩니다. 자, 이런 많은 화물들이 전 지구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운송을 하고 있는 배들은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많이 쇠퇴했지만 일본이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수단인 배를 운용하는 선원들은 저개발 국가나 우리나라 동남아의 그 선원들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운의 가장 중요한 근원 수요를 창출하는 나라가 이 해양 수도가 될까요? 아니면 그 어떤 도시가 해양 수도라고 지칭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해양 수도라는 것은 해운 산업의 변화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
중심적인 핵심적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 도시에 그 국가에 존재하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저는 해양수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런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영국이나 런던에 어떤 특별한 조선소가 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운회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뭐 리버풀이니 어디니 뭐. 그리고 영국 국제가지 선원들 보신 적 있으세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장 근원 경쟁력, 가장 근원이 됐던 수요 측면에서 런던이 차지하고 있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런던이 해양 수도라고 불리고 있느냐? 저는 조금 더 역사의 그 시계바퀴를 돌려보면은 그 17, 18세기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항해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영국이 그 유럽 경쟁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해상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발틱 익스체인지의 탄생입니다. 아까 우리 정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1744년 그러니까 약 27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보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상업적인 니즈와 디맨드가 매치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해상 운송 무역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그 해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로이즈 역사가 300년이 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전 세계의 그 해상 보험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P&I 전부 런던에 존재합니다. 뭐 스팀십 뮤추얼, 웨스트 오브 런던, 노스 오브 런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도 영국의 이 보험사들이 해운 보험업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영국이 했던 런던에 베이스를 둔 해운회사들이 했던 법체계, 해상 운송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법적인 솔루션을 찾아나오고 분규를 중재해주는 중재 그리고 코트, 즉 바꿔 말하면 중거법과 관할 법원이 지금도 영국이고 런던입니다. 잉글리시 로고 잉글리시 코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해운회사끼리 분규가 붙어도 영국 런던 가서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힘이고 런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가 주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역사가 주는 시인도. 그런데 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서 변화를 하면서 그 런던 시장은 금융, 해운 중개, 리서치, 컨설팅, 운임 지수, 해운 정보 산업 전방을 다 지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까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목표인 운임 선도거래 LCH 거래소를 통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런던의 헤게모니가 최근에 아까 우리 정센터장 발표 내용대로 해운의 실물 경기의 핵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싱가포르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싱가포르이 이걸 끌어들이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부산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싱가포르의 그 해운 산업 자산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워낙 융통성 있고 탄력적이고 친기업적인 정부가 많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유수의 해운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창출해냈고 드디어 2016년도에 불과 4년 전에 싱가포르 거래소가 세계 해운의 그 명예의 상징인 발틱 익스체인지를 사버렸습니다. 불과 8,700만 파운드에 우리나라 돈 1,300억입니다. 아까 우리 많은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운 재건 수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1조가 필요하다, 2조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단돈 1,300억에 전 세계 해운의 심장을 사버린 것입니다. 30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여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부산이 충분한 클러스터와 문화와 인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싱가포르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국내외에 있는 해운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해운 산업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없는 연구소, 기업이 없는 리서치 센터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두 번째, 해운 조선 지식 정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부가치 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시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님도 계시고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해운 산업은 빠른 속도로 그 본질과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 해운의 헤게모니가 넘어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은 상해, 홍콩, 싱가포르에 뒤져버립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압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막 제가 저를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예, 다음으로 우리 그 염정호 우리 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금방 우리 양 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잉글리시 로에 의한 그 모든 해상 그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법학계에서 상당히 논의가 그 핫 이슈로 되어 있고 그 유치를 위해서 부산과 인천이 상당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정영두 센터장이 말씀하신 해운지식 그 도시 어떻게 보면 조성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한 2분 내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 영업을 하면서 그 분쟁이 났을 때 거의 90% 이상 중거법을 영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면 영국법 공부해야 되고 영국 판례 공부해야 됐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중거법이 영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도 해사법원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영업을 할 때 분쟁이 나면 부산의 해사법원에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관심을 갖고 부산의 네임밸류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원이 뭐냐면 왜 한국도 인적자원 있고 법률 발달하고 했는데 그걸 못하느냐 하는 게 제 어떤 하나의 바람이었는데 부산에 이렇게 해사법원 설치가 논의가 되니 진짜로 설치가 돼서 우리가 많은 사건을 가져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지식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까 해운거래소에 대해서는 발표도 했고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에 투자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사법원 법률 우리가 아직도 영국이 그 해운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해사법원, 즉 계약의 90% 이상의 물량이 그쪽에 가서 해결되기 때문에 영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이런 분쟁이 해결된다면 부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운거래소의 설립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더해서 부산이 해운 지식, 정보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 5월 초에부터 올라온 우리 그 질의를 갖고 그 중에 간추려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우리 실시간 그 질문 들어온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140개 정도가 지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제가 훑어보고 다른 답변을 드리기 힘든데 해운거래하고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질의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해운 재건을 위해서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이제 대두되고 있고 또 해운거래소 설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두 우리 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해양진흥공사는 2018년에 설립이 돼서 역할은
첫 번째는 해운 재건입니다.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이 예전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한진 해운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붕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해운 산업을 재건하는 게 1차적인 해양진흥공사의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 해운 강국까지 우리가 실현해 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해운 시황이 불황이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일단은 생존을 해야지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 뭐 세일앤리스백, 그다음에 보증 지원, 그다음에 정책 지원에서의 여러 가지 친환경 설비 장착 지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의 특별 대책으로 그 운용자금 지원이라든지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먹고 살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메가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까지는 했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메가컨선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얼라이언스에서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운산업 구조 개선, 아시다시피 전기선사들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더 좋은 구조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그 발표를 드렸던 것처럼 미래 먹거리 마련, 지수 개발, 그 다음에 선박 가치 평가나 컨설팅 같은 앞으로 우리가 또 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운거래소 설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일단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는 해상운임 지수 발표입니다. 임박했고요. 7월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을 제고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BDI뿐만이 아니라 KDCI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글로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지금 불황이 지속되고 전체적인 해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난관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극복을 하고 저희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요. 그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을 되는 대로 저희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진행 상황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수산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산 쪽의 질문은 제가 여러 가운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FTA 체결에, 이거는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은 다른 부산 지역 수산업의 역량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다 했는데, 이게 우리 중단님 좀 답변해 주실까? 제가 FTA 체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은 무역 자유화의 대표가 이제 FTA죠. FTA를 통해서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먹거리의 80에서 90%가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이제 조금은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가 우리 먹거리의 하나의 중요한 활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 수산과 관련해서 본다면, 제가 해운 쪽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운은 이미 오픈된 시장이기 때문에 FTA하고 큰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수산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둘이 상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부산과 같은 지역은 오히려 FTA가 잘 활용만 된다면 그걸 지렛대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품이라든가 세계화의 어떤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이 FTA를 활용해서 부산 수산업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도 분명히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중에서 지금 부산에 이제 블록체인 특구로 진행되고 그랬는데, 해운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응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영도 부장님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신기술 변화가 굉장히 큰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은 해운 산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해운 거래소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그 모든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반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금 시작이라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도입을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기선 부분, 컨테이너선 부분에서 이 플랫폼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10년 전에는 소위 말하는 트리플 E라는 그 메가컨선의 어떤 경쟁으로 그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를 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전략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플랫폼화, 전 세계 IBM, 그 다음에 머스크, 뭐 이런 그 공룡 기업들이 이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독점을 하면서 뭔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는 늦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저희 센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한테 질문 들어온 장문의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는 정말 그 우리 보면 해양에 대한 어떤 국민적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해양대학교도 있고, 지금 부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 우리 해양수산개발원, 이렇게 우리 국가적인 그런 중요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양에 대한 그 전국민적인 그런 어떤 널리 알리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그러고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친화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쭈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제도수. 네, 우리 그 해양 관련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 해양 수도, 또 우리 경제가 미래 경제는 해양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 오늘 이제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의 문제 진단은 한결같이 이제 해양수산부, 국가 정부에서 해양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이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더 제도적인 접근에 할 수 있는 국회, 여의도에 해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우리 그 서울 바다 없는 서울, 또 바다 없는 세종시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다. 아까 해운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본사 본점 없는 해운거래소라든지 온갖 중추 기능은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는 그런 부산이다. 어찌됐든 그 부산시가 또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 시민이 먼저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해양에 관련되는 용어 정말 20개만 알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공무원들이 특정한 과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해요. 물론 그는 해양관리 어떤 법적 권한이 없던 그 중추기능 뭐 제도적 권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지방분권 미약에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해양산업이 활성화의 근본은 해양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교육이 필요한데, 부산에 있는 그 소재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해양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출발돼야 해양에 대한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 관련 시민이나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해양에 대한 제대로 된 기본적인 이해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또 어떤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또 프로그램도 강화돼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에 대해서 다시 하나 여쭈겠는데, 지금 마참모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수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미 또 토론 과정에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우리 그 앞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어떤 거래 있는 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비슷한 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비대면 거래를 위해서 앞으로 수산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한 1분 내에 좀 네. 비대면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도라고 할 때 표준말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제도와 프로토콜, 규범을 가지고 아까 해운 쪽에서 말씀하셨죠. 제도와 프로토콜 규범을 얼마나 다른 곳에 쓰느냐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을 단지 원물 상태로 팔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수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특허, 원천 기술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부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수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대면은 하나의 형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실시간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간단 멘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일일이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전문가들 분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오늘 주제가 상당히 브로드했습니다. 그 해운 지식 정보란 거 하나, 그 다음에 수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산이 많은 그 해양, 해운 또 수산 관련된 연구소들과 또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차츰 우리 부산의 그 해양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9년에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부설과 같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2018년에 우리 해양진흥원 설립되고 그다음에 KMI 키오스트가 또 부산에 내려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부산이 정말 어느 정도 그 해양 그 중심지로는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출발점이 돼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그 해양 우리나라 아니면 나아가서는 동북아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해양 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지적 자산들은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을 해서 앞으로 그 학계 그다음에 연구소 또 정부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한다면 상당히 부산의 그 해양수도 실현은 머지않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그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